아마도 제 추정상 양적 완화를 올해 중반기부터는 할 것 같다.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지금 모든 자산이 다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금은을 40조 새롭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은이 지금은 저 오늘 박사님과 2026년 경제 전망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오늘 좀 한번 어떤 발표 시간 좀 가지게 될까요? 주요 지금 4개 중앙은행들, 우리 이제 BOJ, G2,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포함을 해버리면 중앙은행들에서 공급된 유동성이 초고의 유동성, 75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조만간에 올해까지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제 거의 100조 달러까지 이제 육박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조 달러까지 육박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이제 4개국, 이게 규모변으로 보면은 전 세계 GDP가 1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명목 GDP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100조 달러가 이 4개국의 중앙은행 돈 푼 걸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초고에 이제 확대되는 이제 전략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모든 자산군들이 좋아질 수 있는 형태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두 국가 중심으로 공급되는 자금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그 다음에 엔 캐리 트레이드는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기회비용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난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싸진다, 취해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표준 편차를 위험 가중치로 환산을 했을 때 각각에 드는 이제 기회비용들을 산출을 해보면요. 달러가 한 0.54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리에 드는 이제 비용들이 N 같은 경우는 0.52나 5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표준 편차 대비한 거니까 변동성 대비한 코스트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로 이제 재환산을 한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달러도 사실 캐리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지만 비용이 좀 비싼 편이고, 엔화도 우리가 엔캐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장기금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대예요 벌써. 그래서 캐리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비용이 비싼. 그러면은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지금 모든 자산이 다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K 성장, 그 다음에 자본시장도 K 성장, 그 다음에 모든 가계소득도 K 성장, 모든 게 K로 이제 편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건데, 돈이라는 흐름은 원래 취약한 곳에 더 가서 취약한 곳에 투자나 이제 생산을 늘려서 그쪽에 소득을 늘려주는, 우리로 치면 이제 전통 제조업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이제 금융기관에 의한 돈의 공급들, 그 다음에 연준에 의한 공급, 연준에 의한 공급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에 의한 공급은 사실 은행 쪽으로 가고 은행 쪽에서 돈이 풀리게 되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융기관에 상업은행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상업은행들의 담당자들은 좋은 것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콜 하거나 캐리하는 비용 자체가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좋을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테마에 있는 것이 바로 AI가 되겠죠. 근데 이 AI가 단순히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고 그걸로 돈 투자를 했기 때문에 AI가 좋았다, 이건 아니고요.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25년도까지의 그 규모, 투자가 됐던 규모를 보면은 캐펙스 투자 지출의 규모의 증가폭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25년도 가팔랐고, 실제로 모든 이제 IT, 엠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이 캐펙스 투자 지출을 한 총 금액, 계획이 아니라 총 금액을 생각해보면 24년도에 2,500억 달러 내외였는데 25년도에 거의 3,500억에서 3,6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증액이 됐었던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그 다음에 PC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에 비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투자가 많이 들긴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AI에서는 투자 금액들이 가팔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팔라진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캐리에서 기업의 민간 투자도 들어가지만 정부 중심으로도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를 이제 주로 전담하고 있는 양쪽의 국가를 보시면은, 중국은 중국 블록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 블록대로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형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이제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이제 증가폭이 서서히 둔화될 수 있는 구간이 26년도, 27년도 가면 이제 약간 횡보,
증가폭이 28년도 되면서 이제 횡보하고는 약간 오히려 증가율은 네.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토탈 에셋, 자산의 규모, 신용어음, 무역어음, 그다음에 증권, 채권화된 것들, 무역연계 채권까지 토탈리 다 이제 계산해보면 금융 자산의 그 규모 자체가 지금 48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목 GDP 130달러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4배 이상의 금액들이 금융으로서 모두 다 이제 표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돈으로서 모든 금융을 말하는 이제 시대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미국 주도의 어떤 성장. 근데 이제 이 성장의 패러다임의 배경은 어디까지나 돈이죠.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이나 관세정책 이런 것들을 다 토탈리해서 합쳐서 생각해보면 다 돈입니다. 돈풀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돈풀기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텍스컷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환급이 시작이 되죠.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이제 환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26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세율을 보시면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봤을 때 7분위 소득자가 가장 고소득자인데 기존에 이제 39%대 소득세율에서 37%대로 이제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부부 합산 평균으로 이제 환급받는 금액이 평균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도 한 200만 원대였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나서 400만 원. 돈풀기가 계속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중국이 AI나 반도체를 절대 따라오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칩스와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칩스 동맹국들한테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달러. 돈을 계속 가져와라. 돈풀기의 일환으로서 이제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죠. 이게 추정으로 보면 러시아가 상당히 우크라이나의 남부, 동부 영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이제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휴전, 종전에 대한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을 갖다가 자신의 손에 패권을 두고 원자재 패권과 함께 가격에 대한 컨트롤 능력까지 가짐으로써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고 이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 연준 의장, 이제 파월 의장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죠.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이고 그만큼 새로운 의장이 와서 충분한 금리 인하와 함께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돈은 많지만 돈의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돈이 직접 공급이 돼서 돈이 많아져서 빌리는 가격이 싸져야 되는 겁니다. 즉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회비용이 싸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 추정상 양적 완화를 올해 중반기부터는 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단기채는 지금 페드가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단기채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채까지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랜딩과 관련해서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상업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ESLR이라고 하는 이제 강화된 자본 비율을 갖다가 올 4월부터 또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6%대에서 이제 4%대까지 낮춰주기로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 은행들이 자본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적으로 충분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채 투자도 할 수 있는 기존 같은 경우 국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ESLR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채 투자를 좀 덜 하곤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분모의 숫자가 국채를 투자하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낮아지는데 기존은 6%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좀 힘든 환경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해소를 해주려고. 이거는 이제 1기 때도 썼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금융 부분에서 특히 이제 상업은행과 그다음에 그 트레이딩 영역에 대한 위험 구분을 했던 거를 갖다가 다 풀어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제 볼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프라임 위기 때 나타났던 금융 제한에 대한 정책들이었는데 리스트릭션을 다 풀어주면서 대출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많은 돈이 국채 시장에 머물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재정을 갖다가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결국에 돈의 흐름인데 어느 방향으로 이게 계속 이제 포커싱이 돼가고 있냐 그 초점을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음껏 원하는 리더십 분야에서 충분한 돈을 쓸 수 있게끔 재정 쪽으로 다 포커싱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국채를 사게 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단지 화폐적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요소도 일부 있지만 이건
미국 정부의 야욕이 더 많은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재정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돈 풀기로서 모든 것들이 다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중국하고의 어떤 대립적인 요소는 좀 덜한 상태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쳤던 1조 달러의 관세 수입이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거치는 10분의 1 정도가량? 그러니까 거의 1,300억, 1,400억 달러 정도 관세 수입을 거쳤습니다. 그 수입으로 사실 재정이 충당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충당이 되려면은 한참 남았죠. 그러면은 국채를 더 활성화시켜서 미국이 패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계속 표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관세를 갖다가 다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재협상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EU에 대해서도 이제 그린랜드를 주지 않으면은 결국 영토 편입에 대해서 의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관세를 또 25% 다시 매기겠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최종적인 방향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을 꽉 쥐고 돈을 마음껏 풀고자 하는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적 그 욕구가 충분히 보이고 있다. 그게 끝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이제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풀린 양 대비해서 민감하게 반작용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금이죠. 많아질수록 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쇼티지에 대해서도 더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은 원자재, 비금속, 비철금속까지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형국은 아마 26년도에 더 강화될 것 같다.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돈 풀기에 대한 야욕이 더 심화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거에서 지금 돈 풀기는 언제쯤 끝난다고 아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이 돈 풀기는 결국엔 이제 과거부터 항상 있었던 일인데 패권 경쟁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산업, 모든 금융들에서 자신이 가장 압도적인 지위에 있을 때 이 경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경쟁이 해소가 된다면 돈 풀기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FX 마켓, OTC, 장외시장에서 풀리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달러 양만 보면은 22년도에 한 6조 달러. 그때도 우리 이제 달러의 신뢰성이 꺼집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이제 지금 최근 숫자를 보시면 9조 달러까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를 계속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에 가장 마지막 골은 미국의 달러가 신흥국, 그 다음에 중국 블록에까지 달러가 퍼져서 캐리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때 미국 달러는 또다시 패권을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부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압박, 요구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쯤 되면 다 장악을 다시 달러 패권 중심으로 장악이 되기 때문에 네. 그쯤 됐을 때 아마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기적으로 표출해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러시아하고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잘 미진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종전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미국의 많은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엔 빚으로 되겠죠. 달러빚.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이제 아시아권 특히 네. 우리 1대1로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중국 블록에 포함됐던 국가들까지 달러빚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 그때는 패권 경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략 추산해보면 러우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블록에서 이제 중국의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압박에 조금 버거움을 느끼는 국가들이 다시 달러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달러 빌려주세요. 네. 한 내년도 중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시기로 보면은 이러한 형국이 결국에 달러 돈풀기나 여러 가지 물가 안정화 정책, 뭐 여러 가지 모기 정책 이런 것들이 네. 중간 선거 때문이다라고 선거에 포커싱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선거를 떠나서 돈풀기로 모든 다시 장악을 할 때, 미국이 결국 장악할 때 이런 이제 돈풀기 게임은 끝나지 않을까. 그럼 돈풀기 게임이 내년 중반쯤에 만약에 끝난다면 이거랑 미국이랑 한국 증시랑은 좀 어떤 연관성이나 뭐 선반영이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에 모든 자산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산업은 더 마찬가지고 역선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좋은 것을 네. 더 쫓아가는. 그리고 달러는 많지만 그 달러를 빌리는 그 코스트는 비싼 상태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투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기대에 대한 성장 기대와
그다음에 매출 증가폭이 탑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끌어가면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쪽에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진을 따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빌리는 비용도 어느 정도 비싼 상태고 달러 맞지만 성장하는 쪽에 그러면은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돈 풀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완전히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중반기쯤에 이제 일단락이 되면 우리가 우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는 유지가 되겠지만 지출의 증가폭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고 횡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캐리를 해서 성장의 폭이 최소한 연간 10% 이상 성장을 찾던 캐리된 자금들은 오히려 그 성장에 대한 수익 기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캐리는 오히려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꺼낸다. 우리 익스트랙션을 해서 꺼내지는 돈들. 그러니까 투자됐다가 돈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들. 그런 것들이 되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산업, 투자, 지출 이런 쪽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완전히 뭐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복원이 되면서 증시가 망가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는 횡보하거나 좀 답답한 흐름을 내년 중반기 이후에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 양적 완화를 올해 중반기부터 좀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양적 완화 이후에는 좀 증시 분위기가 그래도 좀 당분간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를 가장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는 꽃이다. 올해가 정점을 이룬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돈의 풀기는 결국에 그 통화의 패권을 결정하는 요소고 예전에 브리티시 스털링 블럭이 있을 때도 일단 이 스털링 블럭에 40여 개국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대영 제국이었죠. 그 시대 때 파운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를 많이 뿌려놓고 그리고 그 스털링 블럭에 들어간 국가들이 런던 시장에서 영국, 런던 파운드를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에 계속 개입을 하거나 동참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게 해줬어요. 근데 그건 결국에 뭘로 남죠? 파운드 빚으로 남죠. 그러니까 이 블럭에 있는 국가들은 단순히 이념이나 동맹으로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통화를 쓰면서 그 빚이 많아지면서 그 블럭에서 영원히 잔존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올해 이제 양적 완화와 동시에 캐리를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 금리를 지금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 달러에 대한 코스트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달러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바로 직접 사줌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코스트가 낮아지면 그때는 해외에 있는 미국계 은행들이, 미국계 상업은행들이 외국에 돈을 빌려주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성행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양적 완화 이제 함께 굉장히 큰 이제 트렌드화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얘기 관련해서 파월이 연준 의장이 올해 5월에 끝나는데 의장이 끝나고도 원래 간행상으로는 나가는 건데 28년까지 연준 위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연례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이제 의장을 한 다음에 FOMC 이사, 통화 정책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 이사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자문위원처럼 남아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중요한 이제 새로운 의장과 이사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라든지 청문회 이런 데서 참여를 하면서 말을 해준다는 거지 실질적인 참여 권한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밝힌 바처럼 지금 통화정책의 결 자체가 파월이 생각하는 결은 현재 나오는 지표 보고서 대응할 뿐이다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정책을 위해서 연준이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고문으로도 활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금은 얘기가 나와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잉여 자금이 금 시장으로 몰린 현상은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요즘 금은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 현상도 결국에는 올해 더 피크를 찍을 것 같고
이제 내년도 이제 중반기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서로 돈 풀기가, 그러니까 즉 달러 베이스의 돈 통화량 자체가 중국 블록의 푸는 속도보다도 미국이 전 세계 풀리는 달러의 공급 속도가 더 빨라져서 완전히 달러가 다시 패권적으로 잠식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금, 은 가격도 더 이상 이제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금, 은은 역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자체가 풀리는 만큼 가격은 오르지만 금리는 아직 낮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지금 금리까지 낮아질 걸 반영해서 미리 금, 은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더 강화가 돼가지고 금리가 낮아진 상태가 이제 확보가 되고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달러를 이제는 더 무한정으로 풀 이유는 없다라는 미국의 판단이 들면 오히려 그때 돼서는 달러 대비한 금 가격이 횡보세이거나 오히려 약세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 또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사고 있는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예전에 중국이 사실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미국채를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미국도 그동안에 변화를 계속 깨어왔어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트러스트 펀드, 그리고 상업은행, 그리고 이제 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자산운용사들까지 포함을 했어요. 미국 내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 비율이 거의 70에서 75% 육박을 합니다. 외부로 나간 건 이제 25%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채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권한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국채 투자가 이제 예전에는 1조 달러 충분히 넘은 상태에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미국이 싫어서 영국 같은 경우 최근에 8천억 달러까지 올라선 상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달러 언저리에서 약간 줄었다 다시 늘고 다시 늘었다 줄고 이러는데 근데 다른 국가들은 외화적인 이제 방어나 이제 외환 보유액을 통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국채 투자를 하기에는 마냥 비중을 늘기에는 외환 보유액 규모 자체가 사실 좀 만만치 않아요. 좀 줄어든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아직은 미국 이제 외에 중국과 인도 블록은 이제 중국 블록은 인도가 이제 속해 있는 상태인데 이 블록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 채권 대비한 이제 금, 은의 보유량을 늘리면서 자국 통화를 갖다가 세계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채 투자를 통해서 재정 자금을 더 지원을 한들 사실 중국이 얻을 수 있는 패권은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전에 이제 근본이제에서 달러 본위제로 넘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더 근원적으로 가서 금은을 오히려 자기 통화보다 더 사들이고 있는 거다. 왜냐면 자신의 통화들은 세계 패권 통화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2026년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은수출 허가제가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에는 어떤 파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 허가제라는 거는 수출 허가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페루 같은 경우도 페루랑 칠레도 이제 비철금속 산업을 갖다가 가격이 높아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비철금속이 많이 쓰였을 때였는데 국유화했거든요. 국유화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전 세계에서 쇼티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외교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국유화한다는 거 보면은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 하거나 도움이 되는 국가들한테 수출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한테 수출을 좀 덜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총량적인 어떤 규제, 은에 대한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도 일부 산업 쪽에서 아직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신들의 블록에게만 이제 수출을 해줌으로써 그 국가들 위주로만 쇼티지를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 통제권을 충분히 가져가 나가겠고 다른 블록의 돈이 풀리는, 그러니까 은이 풀리는 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은에 대한 가격 상승의 요소가 상당히 많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은값은 왜 뒤늦게 이렇게 확 치기 솟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 로직이죠. 사실 이제 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도 은본위제라고 불릴 만큼 은도 사실은 이제 세계의 통화를 대변할 수 있는 귀금속으로서 이제 쓰여진 적이 있었고 은 같은 경우는 금은 페러티 레이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만큼 올랐을 때 은 가격의 비율이 네.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잘 보시면은 금 같은 경우는 22, 23부터 이미 가격이 바닥, 이제 온스당 1,800불에서 바닥을 찍고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을 했지만 은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서 3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로 더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항상 많이 있는 상태이고 채굴량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더 제한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투기적 수요까지 몰입이 되면서 이제 금 다음에는 결국엔 그 다음 적은 물량의 채굴이 되는 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쇼티지 레이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 은 레이쇼, 가격과 투기적 수요, 네. 그다음에 채굴량에 대한 쇼티지,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가격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결국 이제 달러에서 나오는 돈들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중국 블록에서 나오는 달러로 이제는 모든 걸 거래하지 않을 거라는 자금들이 결국 양쪽에서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2016년 지금 1월 말인 지금 금과 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금도 금은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요? 근데 저는 근데 항상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솔직히 금은을 사십시오 새롭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은이 지금은 이제 다른 채권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다른 이제 대체 자산, 원자재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금은의 가격 패턴과 이 레이쇼가 어디에 이제 가장 꼭지를 찍는지를 보시면서 사실 유동성이 더 배가가 되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거나라는 이제 피봇되는 지표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맞다 생각하고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실. 은이 여기서 한 100, 우리가 이제 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그만큼 더 풀릴 여지가 있음을 보고서 그 공간을 보고서 이제 다른 이제 투자에 이용을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선행적 지표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